안녕하세요. 정치대학 김윤선입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지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까지 이틀간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해서 내일 결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선출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절대 일강이 없는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 한덕수 출마라는 변수인지 상수인지 모를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대학 1교시 오늘도 설주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누적 89.77이라는 전대미문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사실 예상했어요. 과연 숫자가 어느 정도 90이 넘냐 마냐의 문제이긴 했는데요. 이 대선 패배 3년 만에 갖은 사법적 고배를 다 넘기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대세론을 입증한 이번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서사를 일단 다 완성을 했다라고는 보입니다. 3년간의 서사인데,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3년 동안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거의 민주당을 떠나서 어제 조국혁신단도 지지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진보 진영 전체의 거의 유일한 후보거든요. 진보당도 지금 후보는 냈습니다만은 그 큰 정치적인 의미는 크지는 않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진보 진영 전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만들어준 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나 아이고.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구도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거의 이어져 왔고 결국에 조기 대선도 열어준 건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양분 안에서 정말 무럭무럭 더 크게 자라버린 거죠. 더 확장적으로 돼버렸고, 지금은 대서사가 완성됐어요. 그렇죠. 네, 그거에 가장 일조를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진보 진영의 이재명을 만들어준 것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진영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컬하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일단 민주당을 장악을 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주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겠지만은 지난 대선 이후에 보궐선거에 나가고, 그 다음에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그 다음에 당대표를 끝내놓고 또 연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민주 진영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어서 이런 당대표는 없었었죠. 당대표 연임도 없었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독단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방어해줬던 것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폭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면 그래 이건 괜찮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이 돼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최선을 뽑는 선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최악이 아니라 차악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하죠. 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말씀 들으니 메비우스의 띠가 생각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한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폭거와 여러 말씀하신 듯한 모든 관습적 금기들, 대표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떨어진 사람은 선거 나가지 아니한다. 그렇죠. 네. 이런 관습적 금기를 깼던 건 또 윤 대통령의 폭정 때문이었고, 그렇죠. 서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다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들어오면은 민심의 관건으로 꼽혔던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일각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거기에서 이틀이나 있었다. 조금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최종 투표율은 53.67%가 나왔습니다. 네. 충청권이 57.87 그리고 영남권이 77.88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인가요?
저는 당초에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이다. 득표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80%를 어떤 90%를 어떤 그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된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권리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투표율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30%대 투표율이었거든요. 공식 투표율이. 그리고, 지난번 담양 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어쨌든 간에 조국혁신당이 내준 것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더 아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거의 기준은 투표율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를 잡았어요. 70% 정도가 돼야지 이재명 대세론이 호남에서도 거의 굳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우, 70%. 네, 근데 생각보다는 적은 투표예요. 근데 종래의 다른 투표에 비해서는 높은 투표율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하면 그때는 전당대회 자체가 뭐 30 몇 프로 정도의 어떤 투표율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53%,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50%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남에서도 호남은 항상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진보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다라는 것을 한번 도장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80점 이상은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렇죠. 이제 대세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다른 후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도 전주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대세론에 더 끌리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호남 출신에 더 끌리는? 글쎄요. 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주가 고향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까지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걸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향은 뭐 공무원이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분이 호남을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썼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건 아닌가. 물론 지난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때 그 파행 속에서도 어찌 보면 국무총리로서 뭐 화장실 청소도 또 직접 다 하시고 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호남인이다라는 어떤 좀 정체성에서는 그렇게 뭐 강하게 이렇게 호남 쪽에서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그 호남에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득표율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만약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일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호남에서는 오히려 뭐 보수 진영 후보더라도 지역 발전이나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요. 왜 그러면 특히나 과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진영 예전에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이런 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했었거든요. 전북은 좀 확실히 또 동남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전북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르고 또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도 이정현 의원 되셨잖아요. 재선 2번이나 됐어요. 한 번은 보궐선거 되시고 한 번은 정식 선거에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던 정치인이거든요. 이제 비례로서 당선이 되면서 뭐 지역구라는 게 의미는 없지만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천하람 의원이 그 순천 지역에 어떤 뭐 현안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직접 달려가가지고 직접 민심 청취도 하고 그런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호남 사람 아니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계신 분들은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굳이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뽑아주시거든요. 표를 던져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후보가 어떤 이제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선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의 발전이 된다면 당 상관없이 뽑아주는 실리적 선택들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론은 딱히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충청권 투표율이에요. 저는 충청의 딸이잖아요. 네. 충청 사람들이야말로 굉장히 실리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충북은 네. 어차피 늘 무관심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양심에 따라 실리적으로만 해와요. 네. 그런데 충남은 약간 그 간은 약간 야세가 좀 강했고 게다가 지금 야권의 주요 이재명 대표도 뭐 세종시 이야기가 계속 오고 세종시가 들썩거리잖아요. 오히려 충남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을 반길 수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이 이재명 대세론이 이미 박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충청권이 50%대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아직 충청권 사람들이 마음을 완전히 안 그러니까 정했다는 특히나 대전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요. 예. 제가 뭐 대전 지역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떤 정치 표심 자체가 지역구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그러니까 동쪽에 가까운 경상도 쪽에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은 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뭐 경상도에서 대전 쪽으로 아마 이렇게 경부선 타다가 중간에 내리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네. 이주하신 분들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서해안 쪽은 오히려 민주당 표심이 좀 강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령이나 이쪽은 굉장히 좀 워낙 농촌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대전만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도 아니거든요. 항상 어떤 그 인물 또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표를 던져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더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대선 기간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초중반이잖아요. 이제 나머지 본격적인 대선 기간이 5월 12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이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 보면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진보 진영 자체가 우세해요.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건 사실이에요. 절대 우세. 예, 그건 뭐 우세하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보수 진영에서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건 진짜 혼자만의 정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누가 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떤 후보가 돼서 그 다음 어떤 선거 캠페인을 펼치는 게 나을지 이 고민을 하는 게 전략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아직 절대 우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충청권에서 김동연 후보 있잖아요. 민주당 경선에서 충북 음성 출신이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충북이 그래요. 반기문 전 그렇죠. 대사도 그렇게 안 높게 나왔어요. 네. 되게 실리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충청권이. 그래서 뭐 이게 지역의 이 후보가 정말 대세 후보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극적 지지를 한다고 보고 오히려 충청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에 따라서 표심이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약간 우세, 저는 6대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은 이건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대위 얘기를 해볼까요?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정과 통합이 얼마 전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자마자 뭐 해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탄력 싸움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런 게 잘 드러나지는 않겠죠. 이게 보면 어떤 외부 싱크탱크인데 그 지금 두 상임 대표가 무슨 어디로 간다, 뭐 자리 다툼, 뭐 알력 다툼이잖아요. 뭐 당연히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어떤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당연히 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 선거 민주당이 질 수가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저께 뭐 지금 국민일보도 아침에 그랬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지만은 정말 물리적인 테러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는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안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주변 또는 어떤 이 입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부에 참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진영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더 좋은 자리 가고 싶다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 성장관 통합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파열음이 컸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언론에 나온 거지. 그 안에서는 정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권력에 대한 복마전이.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글쎄요, 과연 좋게만 보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마치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각 이미 대충 정해졌다고 환경노동부 장관도 얘기가 나오고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얘기도 이미 있고 아니 준비는 할 수 있다 봅니다. 준비해야죠. 네, 그건 당연히 대선을 들어가는 정당으로서는 섀도우 캐비넷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특히나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섀도우 캐비넷 전 준비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대선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까? 저는 글쎄요. 저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엄청 억누르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자제해라.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좀 조심 좀 해라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는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좀 숨죽여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근데 이게 숨겨지나요? 권력에 대한 그게 지금 여의도 가보면 북적북적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그러겠어요. 대부분 선거 스텝을 하신 분도 많겠지만 정말 장이 선 거잖아요. 장이 섰기 때문에 장에는 장날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저는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로 많이 있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바로 앞에 있는 빌딩이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국민의힘 당사라고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쪽 그러니까 국회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쪽에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힘 소위 대화 빌딩에 후보자들이 거의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대권을 위한 특급 열차가 막 달리고 있고 거기는 축제 분위기인데 거의 다 된 것처럼 그렇죠. 가려고 하고 이 대권이라는 트로피가 보이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살짝 지금 중요한 브레이크로 작용할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거잖아요.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전을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네. 그건 맞고 이제까지 정말 수십 년간 법조 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을 거예요. 당연히 저희도 처음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걸 부인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대선 전에 특히나 후보 등록 전에 특히나 이 피선거권과 관련한 범죄잖아요. 공직선거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든 아니든? 네, 이 속도 자체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속도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되든 파기환송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결론을 내주는 게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권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이 그걸 예를 들어서 그냥 지고만 있고 계속 길도 안 잡고 선고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숨는 거거든요. 권력 밑으로 눈치 보면서.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곧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등록일이 5월 10일이니까 저는 그 전에 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됐든 대법관들이 12명이나 되니까 그 12명이 판단을 해주면 저는 그 결론에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런 질문하기 싫은데 저 의뢰인들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싫거든요. 몰라요, 저도 하는데 저 어떻게 안 여쭤보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 재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A씨라는 재판이면 뭐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파기환송이 안 되면 뭐가 파기환송이 되나요? 라고 얘기하겠는데 이게 안 되면 뭐가 네. 되겠느냐. 근데 솔직히 저도 약간은 반신반의는 하고 있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상고 기각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대법원 입장에서도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 파기환송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죄가 상고 기각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국정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오로지 법리적인 판단만 들어갈까, 정무적인 판단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확실하게 결론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둘 다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따라야죠. 네, 대법관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잠깐 재미있는 말씀이신데 그럼 무명인이라면 이 사람이 무명인 가씨라면 뭐 A씨라면 이것은 당연히 상고 기각될 아니 죄송합니다. 파기환송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나 무명인 A씨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인 이상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정부적인 판단을 합니까? 법관이 정치인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이 대법관들이 과연 정부적인 판단을 안 할까? 이제까지 여러 판례들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안 될 수는 없겠다. 근데 저는 좀 법리적인 판단만 해줬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법리가 100% 순수하게 맞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고등법원에서도 뭐 고민해서 내린 판결이니까 그것도 법관이 내린 판결이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겠지만은 꼭 그게 뭐 옳다 그르다는 어떤 판단의 가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틀려. 그렇기 때문에 넌 나빠.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뭐 승복하고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대법원이 만일 상고 기각을 하게 된다면 뭐 우리가 예상되는 판결문의 판결문 내용은 뻔하단 말이에요. 뭐 문제 없다. 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문제될 부분으로 어떤 부분을 꼽고 싶으세요?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쟁점이잖아요. 하나는 김문기 씨 부분과 하나는 백현동 관련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김문기 씨 부분은 저도 조금 의문은 있었어요. 뭐 그 부분까지는 의사 표현이냐? 뭐 무죄가 될 수도 있죠. 본인의 기억의 문제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백현동 관련 부분은 조금 납득이 잘 안 됐던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사건에서만 다뤄졌더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김인섭 씨라는 분이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건 자체의 배경이 백현동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아파트가 허가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로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로비라는 게 공무원인데 성남시 공무원인데 당시에 성남시 2층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2층에 누가 있었냐면 정진상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 시장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걸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대법원에서 미리 거기에 확정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와 똑같은 사유예요. 내가 허가를 해준 것은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자기가 성남시장으로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해준 거다. 근데 이미 확정된 사건은 김인섭 씨가 로비 통해서 된 거거든요. 이 사실관계가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딱 맞아야 정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이거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라고는 했지만은 그거 이제 잘게 분해를 해서 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의 발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처음과 끝의 말의 처음과 끝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또, 감안을 해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인섭 씨가 거짓말을 하든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인섭 씨는 자기 어떤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서 너 로비를 해서 된 것이다라고 이미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까 저는 한번 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상고이유서에 검찰이 그걸 잘 좀 섞기를 바래요. 조금 항소이유서 부분을 보면은 약간 좀 뭐 허술하게 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논리가 조금 빈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섞기를 바라고 아무튼 듣는 유권자를 기준으로 좀 대법원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요 지금 KBS 광주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죄가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 원심 무죄 확정될 거다라고 거의 확신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누군가요? 전직 국정원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저는 이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라고 보는데 술수다. 여기냐면 박지원 의원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터트려 놓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3주 전에 자기가 누군가 정통한 소식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밝히면 되잖아요. 물론 못 밝히겠죠. 이 부분을. 밝히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또는 대법원 연구관이라는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3주 전에 이미 이게 문제도 안 됐었고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잘하는 게 미리 얘기가 자기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법원에서 이걸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부터 형성해 놓자. 그럼요. 불부터 지펴 놓자. 네,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본인은 그걸 아마 본인이 이제까지 정치 경력으로 쌓아온 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누군가 명예훼손을 걸 수도 없고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이걸 듣는 법원으로서는 저희가 대법관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우리의 권한 침해다. 그럼요. 누군가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압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말씀 듣다 보니 악수도 될 수 있어요. 악수도 국민에 될수 대해서도.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장 약점이 다 휘둘 것 같다. 인 건데 삼권 분립이 삼권 통합, 성장과 통합이 그 통합은 아니니까 삼권 통합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법부까지도 벌써 그렇죠. 작업 들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그거랑 별개로 저는 항상 박지원 의원이 나올 때마다 의문인 게 우리 옛날에 MB 때요. 네. 아프간 피랍 사건 때, 네. 샘박교회였나요? 그 피랍 사건이 있었을 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공항에서 얼굴을 선글라스 친 채 나왔다는 이유로 굉장히 국민적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국정원장이 외신에 얼굴을 드러내냐? 일급 스파이가 어떻게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막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았는데, 박지원 의원은 전직 국정원장이 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시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정치인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요. 국정원에서도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알려진 바는 없죠. 네. 본인이 근데 스스로 국정원장 사직서 내고 아마 일주일 뒤부터인가 방송 활동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방송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서해 피납 사건, 그 서해 공무원 그 사건과도 지금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언급은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있지만은, 본인이 그 정치인으로서 어떤 숨길 수 없는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만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여론전에 선봉에 서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그럴 일인가. 어찌 보면 DJ의 비서실장,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8선 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장을 넘어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론전에 앞장서실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개헌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으로 굵직굵직한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을 제시하고 그걸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칭찬과 정말 이 정치인이 우리에게 그래도 그 관록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텐데 저는 박지원 하신 얘기 솔직히 언제부턴가는 그냥 잡담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요.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이런 짜잘한 술수 부리지 마시고 큰일 하셔라. 그러니까요. 나오셔가지고 그냥 진영에 도움되는 뭐 이재명 대표에 도움되는 얘기 그냥 하시는데 그런 지금 유튜버 같으세요. 예,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언제부턴가 이분의 발언의 어떤 무게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그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기사 제목만 보고 가지 내용도 잘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정치를 그래도 평론을 하고 매일 뉴스를 보는 저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한 질문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지난 주말 이제 토론 보셨을 거예요. 네. 한 줄 평 해주신다면. 지난 토론.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확인하는 시간은 되었다. 대통령감이 누군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은 되지 않았나. 그러면 마지막 질문 다시 1입니다. 네. 누굽니까? 저는 그나마 한동훈 후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늘 30일 사퇴하고 1, 2일 중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반면 빅텐트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민의힘 경선 토론 역시 최대의 화두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정치대학 2교시 말로 듣는 칼럼 노정태 위원과 이 한 대행의 향후 행보 그리고 막바지에 이른 국민의힘 경선 상황 등의 뜨거운 대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설 변호사 왔다 가시면서 국민의힘 토론 뭐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말씀 주시고 갔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노 의원님이 저기가 의견이 궁금한데 일단 국민의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서로 엎치락뒤치락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좀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봐왔던 걸 조금 벗어나는 의제를 던져가지고 국면을 확 바꿔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준 후보는 없었고 애초에 토론 자체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지도 않았고 줬다고 해도 솔직히 후보들이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저로서는 이렇게만 나가면 되게 곤란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진다? 같은. 무난하게 진다. 예, 아무리 잘해도 무난하게 지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미래, 뭐 전략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예,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핵보유국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좀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다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제 막 전 세계를 상대로 약간 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국에서 제조업을 부흥시켜가지고 일자리를 가져오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중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부흥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제조업 역량을 미국에 내주는 식으로 협상을 하면 그게 제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그 게으른 미국인 여러분. 아무튼 이제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근로 윤리와 이 업무 몰입도가 우리 한국인이나 동아시아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화제가 됐어요. AI가 만든 그 근로자들, 미국인 예, 그렇죠.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다 이렇게 예. 비만이고 막 예. 땀 흘리고 막 예. 이런 모습.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예. 많이 부족하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역량을 포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유사시 급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장갑차,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포탄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제조업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미국한테도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제조업을 지키고 재부흥시키겠다. 같은 종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다들 그냥 한덕수 지금 얘기도 나오겠지만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랑 협상을 잘 해가지고
미국에서 100을 요구하면은 우리는 한 20, 25, 30 이 정도만 내주는 선으로 잘 막아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뭐 미국과 혈맹이지만 어쨌건 뭐 다른 나라니까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존의 보수 정당, 기존의 보수 정치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좀 벗어난 사고를 하고 그걸 제시를 해야 중도도 포섭하면서 그의 동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들도 싹 끌어안고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의제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배신을 했냐 안 했냐, 예, 게시판을 그러니까요. 썼냐 안 썼냐. 예. 뭐 그-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예, 그 뭐 이렇게 직봉이니까. 아니 뭐 누가 외모를 열심히 꾸미는 게 그렇게 뭐가 잘못이에요. 네. 안 꾸미는 사람이 문제지. 그 말 나와서 말인데 물론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였지만 네. 그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그 뭐 한동훈 후보한테 이렇게 한 말들이 있잖아요. 아니 본인도 옛날에 그 홍그리버드로 유명했던 분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뭐 중년 이상 남자가 자기 외모를 그렇게 꾸미는 게 그렇게까지 흉볼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뭐 딱히 취향은 제가 그러는 취향은 아니지만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처럼 대중한테 노출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그 이게 몇몇 정치 고소비층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이런 거를 토론회에서 아무리 막 보여준다 한들 뭐 리플 좀 달리고 조회수 조금 더 나오고 말고 이런 차이지 이게 국민 전체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딱 제시해가지고 리더로 거듭나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그 김문수 뭐 이렇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냐 뭐였죠 인륜 발언 막 이런 거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 인간적으로. 진짜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출신지가 경기도 부천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지역구 바로 딱 거긴 아니었고 아무튼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이제 되게 정치인으로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어 왔고 뭐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쨌건 과거에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포지션을 바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이 관점에 헌신하겠다라는 태도도 솔직히 저는 막 그거를 뭐 전향한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꿨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열심히 사는 게 좋죠. 여러모로 바람직한 모습인데 너무 심플하고 너무 이렇게 좋게 말해서 담백하고 너무 이렇게 그 순박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순박하다. 너무 순박하게 대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딱 한 15년 전만 해도 그런 순박한 정치인, 순박한 리더가 오히려 먹힐 수 있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순박함이잖아요. 그분은 되게 물론 정치적인 계산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지만 대중을 향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다 진심. 투박한 느낌이. 그렇죠. 약간 그분은 투박함을 투박하죠. 연출해서. 막 말이 현란하고 단어가 또박또박하고 이런 건 아닌데 예. 몇 마디를 해도 투박한데 진심이 전해지는 예, 그런 그렇죠. 게 있었어요. 딱 그 느낌의 정치인이잖아요. 김문수의 정치 스타일도 그건데. 근데 저는 굉장히 순박이란 말에 동의를 하는 게 특히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나는 봉천동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자벽 일을 하면서 자랐다. 예. 그리고 본청동에 사는데 우리 한 후보는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 한동훈 후보가 예상했다는데 반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께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노동운동하고 하는 경우가 한 7년 정도 되고요. 고생하신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기득권자로만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얘라고 하면 어떻게 거기서. 저 너무 당황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님이 이게 going on, keep going을 약간 하는 말버릇이 있으시더라고. 꼭 동의는 아니고 오케이 계속해 보세요 뜻인 것 같은데 그 순간 타이밍이 너무 하시는데
이 캠프 쪽에서 당황했겠다 싶더라고요. 순박하신 거죠. 네. 근데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예. 그런 지도자가 되게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이 그럴 때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선량해야 되는데 아니 뭐 뱀도 아니고 지금 막 저기 태평양 건너에서 막 킹 코브라 같은 막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이 무엇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좀 걸러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워낙에 이재명 대표도 토론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격 레벨이 높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와 본선에서 치열하게 대적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 걸로 보이세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네. 후보 개인의 화법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이재명과 어떤 의제로 맞설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로. 예. 지금 국힘 경선이 너무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선 토론이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건 없고 무슨 MBTI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플 읽기 뭐 예, 장난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쨌건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의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국가는 돈이 많다. 부자들은 돈이 많다. 그것을 내가 권력으로 가져와서 뭐 중간에 뭐 일부가 어떻게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돈을 권력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런 조금씩. 좋게 말하면 의적 뭐 나쁘게 말하면 더 나쁘게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류의 경제관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그렇죠. 네.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가장 최근에 중량급 정치인이 한 건 이준석 후보였던 거고 지금 후보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선출됐으니까 그 당 내에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10만 원을 호텔에서 10만 원으로 이제 뭘 주문한 다음에 10만 원 호텔에다가 10만 원 주문한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면 아무도 돈을 번 거 없는 것 같지만 온 마을이 부자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유명한 이재명의 그 기적의 경제학 짤방이 있는데 그걸 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호텔은 망하죠. 이러면서. 근데 그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비웃어 왔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위치가 되는 대선 후보로 어쨌건 인정받는 정치인 중에서는 정확한 반박이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반박을 하는 걸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마을이 지금 점점 다 늙어가고 있고 주요 산업 섹터가 공격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잘 먹고 잘 살려면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제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다. 예. 이게 돼야 이재명식의 한탕 경제, 이재명식의 그 한탕해서 나눠 먹자 하는 이런 잘못된 경제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경제관이라는 게 그게 막 특별히 이재명만의 창작품도 아니고 인류가 근대 자본주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되게 원시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실리주의에 대한 예.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미 실패가 입증된 예, 논리다라고 그렇죠. 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맘모스를 잡아와서 나눠 먹자 뭐 이 정도의 원시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현대 경제라는 것은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신용을 창출하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공동의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열심히 따지고 계산을 잘 해보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인베스트를 해가지고 탁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식으로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한 다음에 마을에 돈이 한 바퀴 돌았는데 호텔에서 예약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종류의 이 원시적 경제관을 어떻게 다시 근대적인 합리적인 경제관으로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깔려 있는 채로 정책을 짜고 그 정책 위에 어떤 그런 한 방의 워딩 같은 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었나요? 다들 MBTI 얘기하고
예, 뭐 그러느라 바빴지. 그러냐 바빴다. 잠깐 이재명 대표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 다음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텔이 망한다라는 비판을 의식을 한 듯, 예. 그럼 호텔에 나라를 투자하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수정을 하였지요. 예. 엔비디아 같은 거에 나라가 투자를 해야 된다. 나라가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오늘 내일 해서 혹시 뭐 여론조사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오던데 저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약간 알량하지만 그래도 중립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솔직히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그냥 피싱인지 뭐 아리까리 하니까 그냥 다 안 받는 쪽으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예, 국민 여론조사 50%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전화 오면은 받아볼 예정인데 예. 이 2차 컷오프를 그래서 추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차와 달리 당원 투표 50% 이게 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토론을 마치고 났더니 1차 토론 마치고 났더니 그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한 2, 3위 정도였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 1위였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층에서 뭐 보수층, 중도층, 무도층을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이제 한 후보가 KBS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한 후보가 다 1등으로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다 접점이긴 하지만 치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당원 50%거든요. 이 당원 50%의 벽을 한 후보가 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점점 크지 않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것이 일단은 표를 조직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당원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거나 뭐라고 투표를 할지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 조직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당원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캠프 쪽은 이제 그 예전에 당대표가 됐던 것처럼 역선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당원 개인들이 되는 쪽으로 한동훈 쪽으로 몰아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데 저는 그 기대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준석 때부터 벌어졌던 현상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당 상층의 심리와 당 하층의 심리가 매우 다르다는 거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바 있다. 상층은 뭐고 하층은 뭐죠? 그러니까 상층이 말하자면 표를 조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절박한 건 지역구 의원직을 가지고 있거나 뭐 당협위원장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절박한 건 당원들이에요. 특히 지방에 있는 당원들. 왜냐하면은 이게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지역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파이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위기감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고향 충북 충주이지만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의 평균 수입 임금이 200만 원 안팎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삶이랑 직결되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의 당심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터넷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고 그게 여론조사랑 점점점 차이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니지만 어제 보니까 구글 트렌드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김문수가 많이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한덕수에 대한 구글 트렌드 결과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게 정체 내지는 내려가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대학 자체의 조회수만 놓고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근데 이제 다른 유튜브도 보면 조회수에서 이게 한덕수가 주인공이거나 테마인 경우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반면에 한동훈일 때는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유튜브 보는 그 핵심 팬층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겠지만 한덕수도 지금 정치 스타트업 중에서도 완전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힘을 빡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새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 코어라는 표현을 쓰셨죠. 정치권 내에서 이제 막 그 붙어 있는 정치인들의 그게 아니라 어쨌건 지지자층이 적어도 이만큼은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면은 정말 이렇게 딱 봐도 이 사람 쫓아서 나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냐 안 되냐 이거부터가 사실 갈림길인데 한덕수 카드가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새가 벌써 꺾이는 기분이다. 예, 약간 좀 당장 곧 출마할 거란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라고 지금 그 총리실 한 관계자가 얘기했다는데 벌써 꺾이는 분위기라고요. 아니,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고독한 배팅까지는 아니어도 고독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한덕수라는 분의 네. 그 지적인 능력, 지적인 어떤 그런 판단력 등등을 감안하면 과연 최종적으로 나올까 하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잖아요. 아, 근데 우리끼리만 저는 이번엔 틀릴 수 있고 이번엔 충분히 왜냐면 모두가 저 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스트라다무스도 많이 틀렸어요. 예, 장난 아니죠. 제 꿈은 다 틀린 얘기인데. 그런데 뭐 원래 고장난 시계도 2번은 예, 맞잖아요. 그쵸. 하루에. 예. 네, 한번 해보자고요. 안 나올 가능성에 베팅해 보겠다. 네. 오, 그거 재밌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2002년 대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몽준만 해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아버지가 꾸었던 대통령의 꿈을 이어서 꾸고 있었던 울산의 맹주였잖아요. 거의. 맹주네. 예, 울산의 어떤 그 영주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했던 거고 게다가 2002년 월드컵의 그 웨이브랑 그때 얼마나 그 세상이 미쳐 돌아가 재미있었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를 받아가지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어서 민주당의 공식 후보랑 붙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냥 대체로 국민들은 상당히 시큰둥한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정치 전반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라는 카드가 그냥 갑자기 나이 80에 가까우신가요? 넘었나요? 아무튼 80대 49년생. 예. 안 되셨어요. 예. 80에 가까운 나이로 정치에 첫 발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 인생의 방향을 뒤흔드는 결단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계속 주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난 주말에 어디 언론이었더라? 아무튼 어딘가에서 단독 뭐 이러면서 나온대더라! 라면서 이번 주 중 출마 예. 선언하신대더라. 그게 탁 터뜨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딱 보자마자 계속 그것만 보고 있던 건 아니지만 주요 언론사들을 계속 이제 리프레시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아무도 안 받아. 안 받았어요. 그 단독이라고 터뜨렸는데 받아가지고 그걸 하진 않고 예.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기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확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소스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애매하게 나오고 있다. 한덕수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안 보여준 채로 그런데 안 나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명이 조금 압도적으로 이 대표랑 같이 비등비등한 게 있으면 안 나오실 분이다. 네. 그런데 워낙에 게임이 안 되는 후보들이 게임이 안 되는 지지율을 보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도 국가 미래를 보수를 위하여 당신이 나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변의 목소리를 외면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 못하니까 불출마 선언은 못한다. 저는 불출마 선언은 못하는데 근데 네. 객관적인 상황을 제가 이게 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마음 아플 얘기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후보가 누가 됐건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는 질서 있는 퇴각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질서 있는 퇴각을 위한 싸움이고 굉장히 잘 싸우면서 져야 질서 있는 퇴각이 가까스로 가능하고 질서 있는 퇴각을 지휘하는 사람이 다음번 당권을 잡고 당을 자신의 뜻대로 개편해서 정치 구도를 새롭게 가져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되는 대선이지 이번 대선 하나를 놓고 이 대선 하나의 승부를 놓고 벌이는 단기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선 자체는 초단기전인데 대선의 여파가 굉장히 길 거기 때문에 이 대선을 빨리 하고 빨리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한 번에 되겠다. 라는 관점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안 되는 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노무현 정몽주는 표를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되게 명백했어요. 그러니까 이회창 표가 이제 어쨌건 한 번 나왔던 그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정몽준이 대변하고 있는 그 젊은 분위기. 노무현도 젊은 분위기였잖아요. 갑자기 민주당의 후보가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386들을 쫙 등에 업고 하니까 갑자기 그 당시만 해도 인구 구조상 더 많았던 젊은 층과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보다 나이 많은 층의 대결이 되면서 노무현 정몽주는 합치면 이긴다는 게 너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자꾸 의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구조면은 뭘 어떻게 엎고 뒤엎고 막 섞고 나누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중도층을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보수층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의제를 가져가서 그걸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사실 각이 안 나오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덕수라는 이름을 갑자기 들이민다고 해서 될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그 지적 능력과 지금까지 생존을 가능케 했던 그 자기 객관화 능력으로 볼 때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같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 정도의 관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 정치인으로 이렇게 몇 번 막 그 선거를 몇 번 치르고 하다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겨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차오르는 도파민 샤워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점점 물론 안 되겠지. 하지만 내가 하면 돼.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직업 정치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평론가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카드가 한덕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의제와 새로운 가치관과 이렇게 좀 국민 전반이 혹할 수 있는 테마를 제시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미국과 협상 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전세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할 수 있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꼽아본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개헌? 경제 위기 극복? 국민 통합? 그러니까 정직? 게다가 이번 대선이 어렵다고 또 말씀드리는 게 다 떠나서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 여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당 책임이죠. 이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인플레가 심해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물가는 앙등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0%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파괴적으로 기존 여당을 파괴하고 심판하는 포지션을 가져가서 그 옛날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많이 썼던 여당 내 야당 포지션 같은 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가 정치인으로 조명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여당 내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 내에서 더 여당이고 싶은 분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하고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데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아닙니다, 될 겁니다, 나오실 겁니다 막 이러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당황하고 있는 상태고. 노 의원님 그렇습니다.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노 의원님 생각으로는 그냥 여당 후보가 좀 혁신적인 사람이 나오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한덕수 총리는 잘하는 거 기존의 외교 관세 정책 등을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를 두고 결국에는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죠.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자,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행정권과죠. 입법권 고야죠. 그래서 뭐 직선제로 선출된 여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후에 이제 중도층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중도층에겐 견제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피 속에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약속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어떤 약속을 한들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 게 아니라 그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부터 먼저 예, 그렇죠. 나오겠네요. 아니면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뭐 지금 할 수 있는 네. 뭐가 있죠?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이렇게 양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데 오히려 기재부 권한을 갖고 오겠다. 예, 그렇죠. 예. 그거 그리고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부 무죄 내릴 거래더라. 기재부 권한을 가져오겠다 뭐 그런 건 진짜 위험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왜냐하면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힘이 어쨌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정부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방정부들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막 받고 싶어 할 때 그걸 결국엔 기재부가 만들고 기재부가 나눠주니까. 근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직접 나눠준다? 이러면은 온 나라가 통째로 대통령 선거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그래도 정권이 좀 바뀌었을 때 약간의 쿠션, 그러니까 기재부라는 쿠션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치적 결과에 따라서 그 특히 지역 지방의 부의 편중이 원래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주는 셈이었는데 그거를 통째로 그냥 대통령이 직접 써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장난 아닌 거죠. 특히 왜 기본소득 관련해갖고 기본소득을 한참 주장할 때 그때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기재부 쪽에서 노 하면서 제동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제동도 이제동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약속을 해야 되냐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이제 아까 상상 외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면을 해도 되나요? 안 되겠죠? 과연 그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이 워낙에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까? 왜요? 한덕수 대행이 조국을 사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아직 이재인가요? 예, 아니 아직 좀 출마할 시간 남았으니까 이럴 바에야 조국을 사면해라. 아니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 선언했는데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바꾸면 되죠. 선언 뭐 어때 뭐 선언한다더니 진짜 예, 진짜 선언인 줄 알았다더라. 뭐 이러면 되니까 차라리 조국을 사면해서 조국이 나와주는 게 나을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막무가내 행보,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옳다고 아니면은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막 누리고 뭐고 안 지켜도 돼라고 믿는 그 민주당의 일정 지지층들의 그 삐뚤어진 똘똘 뭉친 삐뚤어진 마음, 그것이 뭉쳐서 예, 그것이 한국의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의회의 180석 이상의 의회를 가지고 작동하게 될 때 벌어질 파급 효과는 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대통령 사면권의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사면권을 권한대행이 남용하면서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분을 사면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후보 선언해버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뭔가 이게 중도층을, 그러니까 그냥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넉넉한 재정을 뿌리고 뭐 이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현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디테일이 꽉 차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굵직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예를 들면 박정희 전 그때는 중장이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했던 것처럼 그런 종류의 무언가를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노 의원의 굵고 짧은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투표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어제 첫날 투표율이 42%를 넘겼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맞설 대항마가 과연 누가 될지 여부에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과 함께 대선을 향한 정확한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내일 발표예요. 그렇죠. 과반 득표하면 뭐 이제 확정인 거고, 네. 뭐 아니면은 이제 3일에 최종 경선에서 후보를 확정할 텐데,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강 구도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당원이 50%나 되다 보니 이게 과연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이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과반 예. 득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당원조사나 국민 여론조사에서 좀 기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 여론조사는 결과를 나온 걸 보면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당원은 뭐냐면, 적어도 이게 당원에서 양강 구도가 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3파전이잖아요. 뭐 안철수 후보는 4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렇지만, 또 안철수 후보 4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주세요. 드럼통 이기고 올라왔어요. 4강이니까 예. 드럼통을 이기고 올라왔죠. 예. 드럼통이 무색해졌어요. 도람통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당원에서도 3파전이 되는 걸 보면은 과반은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뭐가 투표율이 42.8이라는 게 당원이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높다는 거예요. 투표율이 지금 높은 거죠, 그죠? 첫날에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까지죠. 그러면은 투표율이 상당히 쾌조의 이 투표율이다. 흥행 성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1대1 토론을 하니까 좀 더 윤곽이 뚜렷해졌어요. 뚜렷해졌다. 어떤 뚜렷해진 것은 뭐냐면 탄핵 찬성 반대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대 한동훈 이외의 후보들의 성향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났죠. 왜?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야 배신자다. 너 정말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고 그럼 뭐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떡할까요? 그러면 다른 방법 있어? 이런 거잖아요.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 국민 여론조사나 당원들을 보면 좀 치고 올라가는 사람은 한동훈이면은 분명해요. 여론조사 결과 KBS 네. 발표도 그래야 해요. 확실히 한동훈 후보가 다 그렇죠. 1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우리는 뭐 털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측을 하니까요. 그걸 너무 또 자꾸 뭐 따져묻고 이러면 예측을 못 해요. 저희가 그래서 배 소장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측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런 상승세를 좀 무시 못 해요. 그래서 기존의 강자는 누구냐면 김문수죠. 예. 김문수의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또 당원들도 계속해서 의원들이 붙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죠.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또 김문수 후보를 계속 지지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부분의 변수가 또 하나가 뭐냐.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굴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덕 나왔잖아요. 그렇죠. 을지문덕. 얼지문덕 뭐 이야기 나오는데 뭐 김덕수 이야기도 나오고요. 얼지로 해서 뭐 일이 벌어지나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까지 포함을 하면 김문수는 전통적 강호다. 전통적 강호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 윤심까지도 작동되죠.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후보예요. 홍준표 후보는 기대치가 높았잖아요. 상당히 그래도 구간이 명간. 그래도 홍준표 그러면은 홍카콜라 파괴력은 있을 거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하고 1대1 토론을 붙여보니까 이게 뭐 이제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걸 떠나서 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내용에 대한 준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1대1 토론에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토론에 상당히 강자로 여겨져 왔던 인물이 오히려. 홍준표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구도대로라면 한동훈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탄핵 반대파의 여론은 좀 김문수 쪽으로 모이고 있다. 한덕수 영향까지. 그래서 뒤늦게 홍준표 후보도 한덕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좀 김문수 한동훈으로 2강이 결정되지 않을까. 김문수 한동훈 후보로 예측하셨는데 잠깐 국힘 토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도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기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공격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중앙 정치에서 좀 그 사이 벗어나셔서 그런지 김문수. 두 분 다. 두분 한 다. 분은 지방에 내려가 계셨고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고 칼끝이 무뎌졌다? 칼은 자꾸 나야 역시 되잖아요. 더군다나 네. 홍준표 후보는 또 검사잖아요. 모래시계 검사예요. 거기다 항상 그 자서전에도 나왔지만 중요한 에피소드 뭡니까? 내가 조폭한테 칼도 배대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색이라 그럴거든요. 색이 우리가 어떤 구체성이 있고 그 칼뜻이 여전히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뭐 종이라도 자르고 무라도 자를 거 아니에요. 근데 CBDC라든지 이런 좀 용어에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책 내용이 완전하게 숙지가 안 돼 있어.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동훈 후보가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 직접 쓰신 게 맞습니까? 직접 쓴 책이에요?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또 전해드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캠프에 가 있는 사람도 이전에는 홍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 약점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지를 준비할 때 누가 준비하느냐? 홍준표 후보랑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질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걸 대비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 후보님의 장점. 솔직. 그럼 난 몰라. 그럼 뭐 저기 의견을 줘봐요. 그거 따라가면 되겠네. 전문가가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준표 하면은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윤석열에도 딸리지 않는 토론 능력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좀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본인 토론을 좀 준비를 안 하고 나왔어. 그랬다라는. 철저한 준비와 적어도 어떤 질문, 보면 본인의 캠프에서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 중에 떠난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뭐 이현주도 있고 뭐 아예 민주당으로 간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야죠. 아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 토론을 보고 권력 의지가 안 느껴졌다라는 비평도 있어요. 정말 그렇죠. 그냥 벌써부터 단일화 준비하냐. 그냥 떠밀려서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사람들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내가 이겨야 된다기보다는 고수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정확한 표현. 좋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권력 의지도 강해야죠. 그런데 비추어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특징은 끝까지 지금 내로 움직여요. 브레인에서 브레인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참 그렇게까지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한동훈은 끝까지 내로 끝나요. 네. 브레인.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준비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 능력만큼은 완전하게 무장이 된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강점은 제대로 극도로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 여기에 인간의 감성 또 따뜻함, 휴머니즘 이런 건 좀 빠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는 게 AI죠. 그래도 능력은 인정해줘야죠. 그거 반박하셨잖아요. 그 나 저기 못 봤냐, 라방 못 봤냐, 기타도 치지 않느냐. 기타까지 치대요. 네. 고양이 손톱도 깎아주고. 깎아주죠. 그리고 SNS에 슈린가요? 네. SNL에 출연하셔서 제 말투가 그렇습니까? 정말 재수없군요. 이런 거. 정말 저는 더 놀란 게 한동훈 후보보다도 정성호 같았어요. 똑같아. 본인이 놀래. 본인도 그런 줄 몰랐는데 너무나 똑같게 하니까 제가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면서 마지막에 하는 그 한동훈 후보의 발언이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인 딱딱딱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은이 이 판매대에 못 입고 아예 나가야죠. 네가 다 해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성호의 이 성대모사가 끝나는 지점에 한동훈 후보가 딱 한마디 하냐.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재수없고 짜증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한동훈 후보의 중요한 점이에요. 라방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미를 살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한동훈 후보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까지 걷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예상입니다. 어떻게 뭐 틀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분석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특히 이제 무당층에서 외연이 확 확대되고 있어서 당원들도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또 위드훈이 뭐 9만 명 있다니까 그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결선에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선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또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한동훈 후보의 AI 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정제된 말 그대로 정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거든요. 지혜은마저도 손들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까지만 모아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노무현의 당선의 비결은 바로 그 감동이었거든요. 감동이거든요. 마누라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상로수. 그렇죠. 저들의 부르릉 띵동띵동 풀잎을 보라 여기까지 가사를 모르니까요. 이제 거기는 노무현의 감동이 있었단 말이야. 박재동 하백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러면 이게 안 붙어주면은 결국에는 머리가 좋은 검사의 이미지에서는 못 벗어나요. 그렇잖아요. 와, 그럼 만약 이제 보수 즉 국민의힘 지지자층이 원하는 그림은 이거겠네요. 이재명 대표를 극할 것은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향해라. 우리에게는 둥근 모습을 보여다오. 이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타고나기를. 그리고 그것까지 했을 때는 또 이중적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AI는 모순이 될 때 버벅거려 버려요. 아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한동훈 후보가 부닥치는 또 이 어색한 순간이 돼요. 그러면 또 이른바 중도층을 가져와야 되는데 중도층은 실질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어려운 과제야. 저도 법조인으로 살아봐서 T 위주로 살다 보니까 점점 F가 거세되는 기분이거든요. 이제 이분은 더 하실 텐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 해야 되는데 5월 4일이 데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30일 전에 그만뒀으니까 공직을. 5월 4일 전에 과연 그만두실 것인가? 저는 그만둘 것 같아요. 지금 30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오늘인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방한하나요? 예, 오늘 방한.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이제 경제 쪽으로 이제 좀 더 초점이 모아질 거예요. 이번 주는. 두 명도 국민의힘에서 결정이 되지만 여하튼 대선 화두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컨벤션 효과의 양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뭐 의도된 조용함이었다고 주장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분위기가 안 살 때는 이 의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다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데 어느 누가 흥하고 싶지 않겠어요. 흥이 안 나는데 생각해보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 명이 90을 다 가져가는데 누가 흥이 나겠어요? KBS 일일 드라마 있잖아요. 의외로 시청률은 높아요. 네. 그러나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뭔가 이제 우리가 일일 드라마를 보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윤선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런 분위기가 띄워지는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30일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넘겨줘야 줘야 되니까 본인도 권한대행 자리를. 그렇다면 대체로 한 30일 이야기가 되고 공직자 사퇴 시한을 이제 마감 시한 전에 이제 사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순은 그렇게 될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3일이면 결정이 되죠. 3일이면 결정되죠. 3일이면 결정되면 6일 정도의 이제 이른바 단일화인데 저는 지금 무소속으로 한덕수 대행이 길을 간다 어려울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속이면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보이지도 예. 않아요. 투표용지 저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상태로 단일화되면 국민의힘 후보도 저 밑으로 하여튼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이 조직과 명분도 있어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는 결정됐지만 참 이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보수 연대를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의힘으로 영입을 했고 그 영입된 지지율이 높은 인사와 단일화를 한 번 더 하겠다. 정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가 사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일 날 정도의 1차 토론회, 8일 날에 2차 토론회, 9일 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를 후보를 결정을 하고 10일 날 등록을 하겠죠. 와, 그게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얼마나 넣을 것이냐, 당원의 저 범위를 어디까지 할 당원은 못 것이냐 넣어요. 가지고도. 당원은 넣을 수가 없죠. 왜요? 넣을 수가 없죠. 왜? 당원을 넣는 순간 이거는 하나 만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 여론조사 무당청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하나만 하다라는 게 무슨 말? 한덕수 총리가 결국 될 것이다. 아니 이제 당원들을 당원을 넣게 되면 예. 당원들은 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잖아요. 본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할 때 당원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영입 인사기 때문에 당원을 하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홍준표 후보와 그때는 당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당원 대 당원이었기 때문에 아니, 홍준표 그럼요.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아, 그거는 이 이미 상황이 당원이기 아니죠. 때문에. 이건 외부의 유력 인사를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이 흡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무당청으로 가는 거죠. 국민 여론조사 무당청하면 한덕수 총리가 불리할 텐데 오늘 KBS 여론조사 결과 봤더니요. 무당층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총리 나오면 안 된다가 70% 이상이거든요. 아니 그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예. 무당청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청은 예, 그 무당청이 아니라 중도층일 거예요. 예, 중도층. 중도층이에요. 예. 근데 무당층은 좀 다르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절반 넘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넘어요. 나오지 않는다가 과반으로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뭐 KBS 조사가 어떤지 모르는데 MBS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예, 절반이 넘어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네. 한덕수 대행에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도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지지도 2위고 이 후보와의 가상양자 대결에서 한 대행이 범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경우는 해볼만 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예.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덕수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포함돼야 일단 보수 외연이 확대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그냥 국민의힘 후보로 간다면 중도층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설사 한동훈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하겠지만 중도층이 들어올 명분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한동훈 후보로 보고 한동훈 후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소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가능성이 있겠죠. 적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덕수가 들어와서 힘을 보태주는 경우에는 누가 단일 후보가 되고를 떠나서 일단은 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워낙 이 인물이 그런 쪽에 포지셔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가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건 경제예요. 트럼프나 이런 다른 외부 변수예요. 내부 변수로는 안 돼. 그럼 중도 들어올 수 있죠. 그다음에 한덕수가 가담한 이번에 이제 이 진용이 꾸려진다면 투표로 안 가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보수층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투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의 우려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도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를 늘 해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물론 2017년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전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인식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죠. 이게 동상이몽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와 싱크로가 될 때, 눈높이가 같아질 때 중요한, 이걸 한동훈 후보가 계속 얘기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후보가 누구냐니까요. 누굽니까? 홍준표 후보 책은 읽으셨는지요? 뭐 이거잖아요. 책을 본인이 직접 썼습니까? 이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약간 롤모델이 개그맨 정성호 씨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왜 자꾸 훅 들어와요? 훅 들어오면 제가 놓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첫 토론회에서 저는 기회와 절망이 다 존재할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출마를 결정하고 1차 토론회를 하잖아요. 야,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한 그런 사람 아니네 하는 순간 완전 X가 그어지겠죠.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라는 내용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나 권력 의지에 대한 분명히 자기 주관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이라서 우리가 환호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포장만 보고 환호했는데 정작 포장을 벗겨봤더니 대실망을 했잖아요. 국내 정치 너무 오래 떨어져 계셔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덕수 원한대행도 만약에 그런 본인의 이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세나 이런 국가 운영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권 도전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고민은 없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러면 달라지죠. 그리고 토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그럼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도층은 고사하고 보수층의 눈높이마저도 맞추기 힘든 사람이라면 X가 되겠죠. 지금 현재 포장지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내용물이 뭘지는 다들 아무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명암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박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도박이 현실화됐을 때는 대박이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대참사가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덕수라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정자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가족도 잘 몰라요. 와이프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정작 나섰을 때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5월 6일이 아마 첫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7일이 아니면 7일인데 갑자기 이투데이 와서 하세요. 와서 이민선 진행으로 딱 한 사람, 국민의힘 본선 후보 지금까지 한덕수. 배 소장님께서 몇 주간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잖아요. 오늘 예. 우리 점심 받기로 했으니까 밥값은 해야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금 정권 교체 자신감이 거의 99.9% 충만한 완충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관망하고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현재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 어떤 변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첫 번째로 내부 변수는 없어요. 내부 변수는 대세론이에요. 없다? 대세론인데 오케이. 예. 너무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도 데이터가 너무 완벽할 때 불안해요. 완벽할 때 데이터가 오차 없이 너무 완벽할 때. 그러니까 한두 개라도 이른바 아웃라이어, 좀 어긋나는 샘플이 나와야,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도 이건 좀 정확한 데이터는 이거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너무 완벽해. 상황 자체가. 그럴 때 이명커도 어떨 때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닌 말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대세론에 언론사에서도 DJ 박근혜보다도 더 대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만든 탑은 아니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에펠탑 효과라서, 에펠탑이 실제 높지도 않은데도 탑이 쌓여 있으면 그 탑을 더 높게 생각해요. 두바이에 가보면 저건 하늘과 닿을 것 같아. 칼리즈 부르파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에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 번째는 외부 변수다. 외부 변수. 내부 변수에서는 모르는데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낙하산에서 저 높은 데서 내려오는 사람은 그 빌딩의 높이가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외부 변수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남아있는 변수는 경제 상호 관세, 미국, 이른바 트럼프. 트럼프가 지금 당장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2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도 우리가 제주도에서 에이펙 통상장관 협의가 있어요. 여기에 이 관세의 키를 쥐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들어와요. 제주하면 뭡니까? 돌 하루방. 제주하면 뭡니까? 폭삭 쏘가수다. 그러니까 CG였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외부 변수가 없을 거라고는 뭐 우리가 100%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론은 대세론인데 우리가 대세론인 것도 2002년에 이해창 대세론은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2002년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노무현은 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몽준한테도 안 됐으니까. 근데 단일화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해창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투표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억지 춘향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구도가 완전히 난공불락의 구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도에서도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웨이거닝으로 따라가는 숫자 자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또 아메리카 이건 또 중국하고는 상대적인 대척점에 서 있죠. 마지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이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황 자체는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트럼프에 대한 언급량이 이재명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저는 이 점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하나 더 줄게요. 사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만일 파기환송이 된다면 외부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물론 확정은 안 됩니다. 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작동은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예. 그것 플러스 그거 되면은 중도층들이 투표소를 안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건 다분히 좀 유죄 성격이 강한데 그럼 또 헌법 84조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또 대통령 탄핵 피켓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봐야 돼.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제가 항상 선거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도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반에서 1등하는 방법은 내가 국영수를 다 100점 받으면 최소한 국영수 3과목으로만 등수를 내요. 그러면 내가 만점 받으면 최소 공동 1위잖아요. 이게 맞는 거지. 내가 1위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 친구들은 다 빵점을 받아야 된다. 그건요. 아무리 전략 중에서도 최하수의 전략이에요. 그거는 이른바 잘해야죠. 강강수월의 전략이 아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걸 다 엮어서 뭐 7공화국 또 심지어는 임기 단축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대각. 우리 그런 게 참 부족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빅 플랫폼을 만드는 상황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의 어떤 결정으로 이끌어내진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배가가 되겠죠. 빅플랜이 먼저다라는 배 소장님의 말씀 마무리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